정책이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 오고 있는지 조금은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라 우리 주민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지난 한 4, 5년간에 또 더 넓게는 한 7, 8년간의 도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이 도시재생이라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이 쇠퇴한 도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은 큰 틀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쇠퇴란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노후되었다 혹은 낙후되었다라는 표현은 잘 아시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 새로 사게 되면은 처음에는 외관도 깨끗하고 기능도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사용감도 있고 또 기능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노후되었다 혹은 낙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쇠퇴란 표현은 노후 혹은 낙후란 뜻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후 낙후가 가장 좋았을 때와 나빠진 결과를 비교하는 의미라면은 이 쇠퇴란 표현은 노후되어 가는 중 혹은 낙후되어 가는 중 이렇게 해서 과정, 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조금씩 중요시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시재생 정책 혹은 사업이 조금 어려운 것은 우리 도시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과 원인을 통해서 크게 성장해 갔듯이 이 노후 혹은 낙후되어가는 원인 혹은 과정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세태란 문제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재생 사업의 목표 혹은 내용도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건축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모습은 낡은 집을 고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새로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이런 물리적인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제 입장에서는 재생 사업이겠죠. 반면에 우리 문화예술인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할까요?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예술 분야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또 재생사업이라고 표현하겠죠. 경제를 하신 분들 요즘 어떻게 얘기하죠?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혹은 우리 중견상인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또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세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태의 원인 자체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우리가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재생 정책 혹은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태의 원인을 해소하자. 즉, 우리가 왜 쇠퇴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가급적이면 그 원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부분이 첫 번째 원칙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쇠퇴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어렵습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 노력을 해야 되는, 즉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에 이제 숨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우리 제주가 겪고 있는 노후 혹은 낙후되어 가는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노후 낙후되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원인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에 필요한 능동적 처방, 즉 오늘같이 우리 주민분들, 우리 청년분들, 또 우리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작지만 이런 세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목적의 사업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보고 이런 능동적 처방을 한 곳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한다. 즉 마중물 성격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국가가 지원한 도행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 과거에는 좀 어려운 곳을 우선해서 도와주는 개념이 좀 컸었어요. 그런데 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곳 중에서도 스스로 노력을 한 곳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는 부분이 과거와 조금 달라진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정책이 그간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네 글자가 국가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었던 국가 R&D 사업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를 이제 좀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2000년대 한 초중반부터 이 재개발 재건축, 흔히 이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던 시점이던 점을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 혹은 정비 사업 등에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적인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연구를 이제 한 7년 반 정도 시작하게 됐죠.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쇠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일지를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법들 중에 좀 극히 일부지만 전라북도 전주시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 이 두 곳에 테스트 베드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과연 이러한 정책과 기술이 과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활성화 기법도 개발하고 현장 적용성 검증도 해본 결과 이 도시 재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도시특별법의 초안이 이 연구를 통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법은 2013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보통 법은 제정이 되고 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뒤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제 어려운 용어는 이제 법이 시행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013년도 연말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사실상 법 시행 원년에 해당되는 2014년도에 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 13곳이 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걸러서 2016년도에 조금 개수가 많아졌네요. 33곳이 또 선정이 되었고, 우리 제주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에 뽑힌 33곳 중에 한 곳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46곳의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국가가 도행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2017년도에 조금 이제 때이른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 과정에서 기존의 재생 사업의 뉴딜, 일자리 창출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도입되고 전환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전제하에서 68곳을 선정했고요. 그 이후에도 매년 100여 곳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현재는 약 400여 곳이 넘는 곳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형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커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정책들이 논의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타운 사업 혹은 정비 사업의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해보자. 즉,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물리적인 정비 방식 위주의 모든 정책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몰려져 있을 때 좀 더 대안적인 정책들은 없을 것인가? 과연 물리적인 사업만이 이제 만사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초중반부터 이 도시재생 사업과 조금 유사한 정책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모든 이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가 비슷한 사업들을 법제하기 시작합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완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도시재생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가장 큰 줄거리인 것 같아요.
노후 주거지에 대한 물리적 방식의 기존의 정비 방식의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리고 도시재생과 좀 유사한 그런 정책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노후, 낙후되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장소를 중심해서 쇠퇴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행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자라는 큰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이제 약 7년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연구의 결과 도시재생 특별법이 13년도에 제정이 되고 14년도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2014년도에 선도지역이란 형식으로 13곳,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일반적이란 형식으로 33곳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재생 대학에 오셨으니까 좀 어렵지만 이제 법에 대해서 한번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법명이 상당히 깁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쇠퇴한 도시를 재생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데 그에 필요한 지원을 국비, 그리고 지방비, 이제 재정이라고 하죠. 국비와 지방비로 좀 더 특별하게 지원, 도와드리겠다라는 법령의 이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법은요, 크게 사업절차법과 지원법으로 그 성격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도시재생 특별법 같은 경우는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원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절차법과 지원법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사업절차법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이에요. 따라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법에서 정한 어떤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잘 진행을 했을 때 무리 없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의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겠죠. 이 지원법은 반대입니다. 쇠퇴한 지역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타당하면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은 뭘까요? 이 지원법에서는 사업절차법과 다르게 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 근거와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우리 시장 군수님이 별도로 어떤 방침을 수립하거나 혹은 가장 그 해당 사업에 관련된 개별 타법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될 일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업 추진이 부득이하게 조금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법에 의해서 몇 가지의 큰 법정 계획, 법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그런 법정 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법 밑에 하나 써져 있죠.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우리 국민분들과 지자체를 위해서 어떻게 도시재생 정책을 펼치고 지원할 것인가를 정리한 국가 단위의 최상위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기본 방침에 근거를 두고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전략계획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우리 제주 전체의 세태가 왜 일어났는지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전략의 틀을 짜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보시면은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법의 요건이 있습니다. 인구가 과거 대비 얼마만큼 줄었는지, 또 산업체, 우리 일자리가 얼마만큼 과거 대비 줄었는지, 또 노후 건축물의 비율,
노후 건축물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이런 세 가지 부문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법적으로 해당 지역이 쇠퇴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재생 사업이 좀 시급히 필요한 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 전략 예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세 번째 내용이 그림에 없네요.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활성화 전략의 큰 틀을 짠 다음에 법상 요건을 갖춘 곳 중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곳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활성화 지역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지자체가 행정적 그리고 재정,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 사항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마지막에 잘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많은 지자체의 전략 계획에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얼버무리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이제 국가 사업에 잘 선정이 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로 이제 좀 아쉽게 좀 끝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략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행정적 사항은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서 법상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효력이 발생된 활성화 지역에서는 뭘 할까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활성화 계획에 드디어 이 쇠퇴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개별 사업이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법과 함께 이 실질적인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 체계도 이제 마련되게 되었는데요. 예, 두 가지 정도가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 세태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가 함께 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태 문제가 꼭 국토부만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겠죠. 뭐 해수부가 잘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문체부가 잘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통 법은 그 정부 부처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법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밑에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재생 사업은 도행특별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 더 위로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국토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세태한 지역의 문제를 좀 함께 힘을 합쳐서 지원을 하자라는 의미로 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님을 위원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하면은 그 결정된 의사를 실행하는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공무원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에 도시재생사업계획단이라는 조직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에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 도행 전담 조직이 설치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자, 중간 지원 조직.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A와 B 사이의 중간에서 양쪽의 입장을 청취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 혹은 활동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기구가 LH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공동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또 지자체 지방의 행정조직과 실제 사업에 참여하실 주체분들이신 우리 주민, 상인 혹은 주민 상인들의 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서 광역, 또 기초, 그리고 현장 단위별로 도시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지원기구가, 우리 주민분들과 지자체 행정 간에는 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항상 격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일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따끔하게 이렇게 좀 지적도 해주시고 하면서 같이 함께 이 재생 사업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국가가 사업을 뽑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좀 복잡한 그림이 나왔네요. 보시는 이제 그림을 기준으로 왼쪽은 선도지역,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지역,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도지역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되네요. 선도지역이란 뭘까요? 선도지역은 쇠퇴 문제가 아주 크거나 혹은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해 주는 활성화 지역이에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재생 사업을 하려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활성화 계획은 전략 계획에서 지정한다라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선도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은 전략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우리 동네가 활성화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선도를 지정해 주면은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도적을 이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안을 올리시면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이 지정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지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위한 활성화 계획도 국토부가 직접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 자, 법에는 일반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저희가 선도적이라는 용어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은 당연히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 계획안을 만들어서 또 심사를 통해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주에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도적과 일반적이라는 두 가지의 큰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이 잘 수립됐다고 가정하면은, 활성화 계획에는 우리 마을의 세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의 사업이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런 사업들을 목적이 아니라 재원, 어떤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냐를 갖고 나눈 그런 그림이에요.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이라는 이 칸이 하나 있죠. 흔히 저희가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음,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한번 기르려면은 바로는 안 나오죠. 이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이제 펌프를 했을 때 물이 이제 끌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좀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업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이다라고 해서 보통 마중물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는 도잉특별법에 의해서 제일 작은 사업은 이제 50억, 제일 큰 사업은 250억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국비로. 근데 이 국비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은 만큼 우리 지자체가 지방비를 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매칭 펀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매칭 비율,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방비를 내야 되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국비를 40%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우리 광역지자체는 50%, 그리고 일반 시도에 있는 지자체는 60%를 국비를 보조해 준다라고 해서 좀 큰 도시는 국비 보조율이 좀 낮고 작은 지역일수록 국비 보조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부처연계 사업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 도시재생특별법 이외에 국토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가 국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특히 이 사업들은 이 앞서 설명드렸던 마중물 사업과 함께 했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지자체 자치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지방비로만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공기업 혹은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네요. 주택 도시 기금에 의한 융자, 출자, 보증 등에 의한 지원 사업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기금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국민주택기금은 이제 과거에 청약통장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그 재원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기금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이 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주택도시 이 기금으로 개편이 되면서 현재는 주택사업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큰 사업자들은 우리 투자를 받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을 포함한 지자체 등등은 또 융자, 이 어떤 이제 빌리는 거죠.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 기금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한 가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마중물 사업비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죠. 그러면 반드시 이 기금을 10%, 국비 지원액의 10%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누가 써야 되느냐? 지자체, 공기업 혹은 지역 주민 등이 어느 누구가 되었든 간에 국비의 10%를 반드시 주택도시 기금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가장 특이한 부분이에요. 자, 이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공약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 역세권 정비형, 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이렇게 6가지의 큰 유형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서 15가지의 모델이 이 공약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공약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꼭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관점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잘 추진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 도시 뉴딜 사업이라는 공약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공약이 발표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기존의 이제 재생 사업을 어떻게 이 뉴딜 사업 공약에 맞추어서 좀 더 보완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이제 큰 틀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유형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저층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사업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도시재생 혹은 도행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낡은 우리 집을 고쳐주는 사업인가 보다. 혹은 우리 동네의 저층 주거지를 뭔가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재정, 어떤 정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드리죠. 그러다 보니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원이 좀 제한이 좀 있어요. 이 정부의 예산은 보통 이제 공공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는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낡은 집을 고치거나 혹은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에는 사실 이 재원이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죠. 그런 부분 등이 이 도잉 뉴딜 사업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 유형 중에서 저층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또 노후주택 개량 등을 위한 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그 정책적인 배경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을 좀 축소했습니다. 이게 정책이 강화됐다는데 왜 면적을 축소했지? 라고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 활성화 지역을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 즉, 면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활성화 지역의 지정 면적이 좀 크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업비는 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커지면은 예산을 쓸 곳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충분하게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활성화 지역의 면적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활성화 지역이 크다 보니까 또 과거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소요가 됐더니 이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안 하고 계획 수립만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더라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활성화 지역의 면적을 조금 줄이면 계획 수립도 좀 빨라지고 또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국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 사업 유형별로 활성화 지역의 면적을 5만 제곱미터부터 50만 제곱미터까지 좀 유형별로 적정하게 이 정도 규모로 지정하십시오라는 기준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공약에서 이 사업이 언급되다 보니 지난 정부 대비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한 30% 정도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갔고요. 그 밖에 앞서 설명드렸던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공기업의 투자도 지난 정부 때보다는 많이 투자가 확대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권 참여인데요. 이번 정부가 이제 지방 분권 정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재생사업도 예전에는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 즉 중앙에서 직접 다 뽑았다면은 이 도입 뉴딜 사업부터는 좀 작은 규모의 사업은 우리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줘요. 그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 개수를 좀 가감해서 1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분권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체계가 이 뉴딜 사업부터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입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통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게 좀 거창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흔히 이제 비전 및 전략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뉴딜 사업도 이제 몇 큰 비전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네요. 지역 공동체, 즉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재생 사업이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큰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시설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좀 혁신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비전 하에 사업의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이 주거복지,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가 있네요. 근데 이 목표가 다 좋은 얘기예요. 뭐, 나쁜 얘기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목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대 추진 전략을 잘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도시 공간 혁신입니다. 우리 노후주거지에 빈집, 뭐, 좀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소규모 공간들, 우리 상업지역에 빈 상가, 혹은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뭐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잘 쓰이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그런 공간 등을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회복이나 우리 주민, 상인, 청년들의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자. 라는 부분이 이 도시공간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시설, 하드웨어 측면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설을 만드는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도시 경제 활성화, 즉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략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전달을 하는 방식을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가 상당히 다양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뉴딜 사업 이전에 재생 사업이죠. 따라서 이렇게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거버넌스 체계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공간,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나 복지를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넣을 것인지, 또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창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조직화는 되었는지, 또 우리 주민협의체의 의견은 잘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주민분들 혹은 청년분들, 상인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계획, 개별 사업마다 잘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전 전략 체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형, 경제 기반형, 이렇게 5가지의 기본 사업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각각의 사업 유형에 대한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사업 추진 단계별 지원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본사업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지난 정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이 뉴딜사업부터는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전 단계부터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뉴딜 교육입니다. 우리 사업에 이제 필요한 어떤 전문가분들 혹은 우리 지자체 공무원분들은 LH 도행지원기구에서 이 전문가 교육을 별도로 이제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4번, 많을 때는 한 6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역지자체, 우리 제주도, 또 우리 제주시나 혹은 서귀포시에서 전문가분들이나 이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 스스로 이제 교육을 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예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역에서 잘 하시지만 또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신청하시면 또 이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또 조금 더 바뀌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모여서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뭐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저희가 만든다든지 혹은 교재를 좀 개발해서 지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교재를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좀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올해는 이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교육이 통상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어려운 막 법을 얘기하고 사업을 막 얘기하고 거버넌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하지만 좀 어렵거나 지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니까 실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실습도 이제 예산이 많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2가지의 내용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사업화 지원. 자,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은 무엇이냐?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민분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혹은 사업을 검토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전문가분들 지원을 통해 도와드리고 스스로 한 몇 달간 고민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입니다. 뭐 사업화 지원은 뭘까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재생 사업에 참여할 여러 가지 사업 주체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 사업 주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초기에 창업 교육을 하는 분이 이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행 뉴딜 교육을 받았더니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모여서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마을 계획 수립을 해서 빈집을 찾아보고 빈집에 우리 마을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마을 카페를 하려면 누군가는 커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 사업화 지원 사업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마을 계획도 한번 수립해보고 또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교육도 받아본 다음에 본 사업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본 사업은 이제 여러 개의 사업들이 크게 이제 있죠. 그러다 보니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예행 연습, 주민 제한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에 따라서 좀 작은 공간 등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한번 실험 삼아 해보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죠. 요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그리고 사업화 지원, 그리고 주민 제한 소규모 재생 사업이 작년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두 합쳐져서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라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 예비 사업 뭐가 달라졌을까요? 도시 뉴딜 사업을 하기 전에, 즉 예비 단계에서 반드시 꼭 먼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사업일 경우 이렇게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 시도에서 뽑는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이 세 가지 유형은 반드시 이 예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비 사업을 먼저 다 끝낸 이후에만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이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을 또 해마다 한 50여 팀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청년 혁신 스타, 또 사회적 협동조합인 마을관리 협동조합, 그 밖에 청년 인턴,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이 역량 강화와 관련된 혹은 사업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 뉴딜서부터 많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기존에 이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주민 참여 프로젝트팀, 또 사업화 지원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생 사업이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예비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이 예비 사업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제 기반형과 근린 재생형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2016년도에는 이 근린 재생형 중에서 좀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시가지형과 주거지와 상업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일반 근린형으로 그 사업 유형이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뉴딜 사업부터는 또 이 일반 근린형에서 좀 더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 지원형과 주거지와 근린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일반 근린형으로 다시 또 분리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도시재생 특별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하나 또 있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란 게 있는데요. 이 균특법에 의해서 진행되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 이 이름과 내용이 바뀌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그리고 법은 다르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까지 이 5가지의 유형을 도시 뉴딜 사업의 기본 유형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2019년도에는 법령이 또 개정이 되면서 세 가지의 새로운 사업 유형 또는 제도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인정제도, 도행 인정제도, 저희가 보통 인정사업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그리고 총괄사업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의 새로운 사업 유형 또는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업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지금까지의 도심 사업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지원을 했을까요? 활성화 지역이라는 면 단위의 활성화 계획이라는 종합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활성화지로 돼 있고 활성화 계획도 잘 수립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마을 주차장 계획을 제안을 주셔서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마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활성화 지역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 건너에 우리 주민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땅이 나왔어요. 그럼 그곳에 마을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 땅은 활성화 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활성화 계획에도 포함될 수가 없겠죠. 활성화 지역 바뀌니까. 따라서 국가 예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략기획수권자, 지자체장이 이 사업이 도행사업으로 취지가 인정된다라고 인정만 해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도록 한 게 바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혁신지구는 저희 법은 앞서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지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지구라는 별도의 이제 구역을 만들어서 이 혁신지구에 관한 부분만큼은 사업 절차법으로 법령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총괄사업관리자라는 제도인데요. 우리 지자체 이제 사업 개수가 좀 매년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죠. 많은 지역은 뭐 서너 개 이상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을 좀 끌어나가야 될 우리 공무원분들의 숫자는 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다 보니까 혹은 그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괄사업관리자, 즉 공기업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이 총괄사업관리자한테 대신 맡기는 위탁을 하는 방식이 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총괄사업관리자 전에 보면은 공공기관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지자체와 공기업이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제안하는 방식이 이 공공기관 제한형인데요. 이 공공기관 제한형과 총괄사업관리자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경제기반형부터 주거지 지원형까지는 공공기관 제한형도 됐었고 총괄사업관리자 방식도 됐었는데 우리 동네 사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적용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균특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동 살리기에는 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수,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할지는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크게 보시면은 맨 위에 한 세 줄까지는 큰 대규모 거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출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출자해서 투자금을 나중에 받아가는 개념이고요. 또 이 출자에 이어서 융자, 돈을 빌려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또 직접 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증을 서주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 노인 누질 사업부터는 그 밑에 있는 도시기능 증진 지원이라는 다양한 지원 상품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복합 시설을 조성하거나 뭐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가를 리모델링 할 때 이 저리로 기금을 융자 빌릴 수 있다는 부분 등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2014년도에는 선도 지역이라는 방식으로 전국에 13곳이 선정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일반 지역 방식으로 전국에 13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심 뉴딜 사업이 도입이 되었고요. 17년도와 18년도에는 선도 지역 방식을 원칙으로 우리 지자체가 우리는 뭐 일반 지역 방식으로 하겠다면 가능하도록 허용해서 각각 68곳과 99곳이 선정이 되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한 곳이 더 있죠. 포항 흥해.
이 지지난 곳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공모 없이 별도로 특별재생지역으로 뽑아서 2018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99곳, 그리고 이 특별재생지역 한 곳에서 총 100곳이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는 일반지역을 원칙으로 선도지역은 이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이 기존의 5가지 유형 외에 이 3가지 유형이 추가되어서 각각 116곳과 117곳이 선정이 되어서 201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에 약 440, 총 447곳의 마을 혹은 도시가 지정이 되어서 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 두 번째 강의에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재생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할 때 어떤 체계화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첫 번째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 거버넌스, 협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좀 복잡한 그림이 있죠. 예, 아래쪽에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거든요. 문제는 재생사업에서는 특정한 과 혹은 뭐 개, 조직만이 할 수 있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제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여러 부서가 행정을 행정부서 간의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님이 되어서 이 관련된 전담 부서와 또 유관 핵심 부서가 좀 지역 사업을 위해서 재생 사업을 위해서 주요한 현안들을 또 각각의 사업 등을 같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민 상인들의 이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걸 주민 상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혹은 상인분들 혹은 청년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시고 우리 행정에게 마을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주민상인협의체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의 내용이 좀 상이하거나 혹은 우리 활성화 지역 내의 어떤 지역별로 좀 특성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협의체를 너무 쪼개서 만들다 보면은 이 협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논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각각의 소그룹별로 의견이 대립적으로 가는 현상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개별 협의체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개별 협의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협의체의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 특수한 개별 협의체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운데 보시면 뭐가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죠? 중간지원 조직이죠. 우리 주민상인 혹은 주민상인의 조직인 협의체가 여러 가지 마을의 문제점들을 잘 논의해서 행정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이 언어와 행정의 언어는 좀 차이가 있죠. 주민분들은 지역에 필요한 어떤 현안을 좀 법이나 제도 관점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행정가들, 공무원분들은 아무리 그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해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법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런 요구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너무 어려운 얘기로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양측의 입장은 조금 지역을 위한 마음은 같지만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는 조율하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행정에게 체계적으로 전하고 또 행정의 현실적인 제약, 제도적인 제약 사항을
주민분들께 잘 전달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 중간 지원 조직인 주민지원센터 혹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은 이 각각의 그룹들의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주요한 계획에 혹은 사업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도시재생 추진 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볼까요, 한번? 행정 내에서는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와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라는 거본 조직이 있다. 또 우리 주민 상인들은 단일하게 혹은 또 세부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도민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는 이런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중요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거버넌스 그룹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도시재생 추진 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상인 협의체는 바로 만들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이 주민 상인들의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낼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분들 혹은 조직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의 관심 혹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각종 단체들과 면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 파악되어 있는 주민 상인들의 그룹들을 소모임이라든지 혹은 리더를 만들어서 좀 정례적으로 혹은 뭐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 상인 협의체라는 구속력 있는 조직을 단계별로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우리 마을을 위해 한번 모여서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아무도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로를 좀 알아가는 이런 친교 활동, 좀 어려운 이런 친교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 축제를 한다든지, 혹은 뭐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서 내 이웃에 누가 있고, 아,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활동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웃 주민분들이 좀 공감대도 생기고 또 의견도 좀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지원센터에서는 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좀 다양한 형식의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보통 이 설명회 같은 것들도 한 번에 끝내지는 않고요. 워낙 이제 뭐 직장도 다 다르시고 거주하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작은 동네마다 좀 순회하면서 혹은 뭐 주말, 주중, 뭐 낮에, 밤에 이렇게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분들이 좀 서로도 알아가게 됐고 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얻게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작은 주민분들이 좀 그룹별로 모여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크게 한번 모여서 뭐 소모임도 하거나 총회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 조직화도 좀 되었고, 마을에 대한 현안도 좀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논의된 결과들을 이제 또 직접 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은 외부에 계신 분한테 좀 잘 알리기 위해서 지역을 알리는 소식지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화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발굴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자산 발굴. 뭐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자산, 좀 공간이든 혹은 우리 어떤 인적 자산이든 혹은 뭐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이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발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쉽습니다. 우리 지역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을 같이 만들어내고, 또 지역 자원에 대해서 현장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하셨던 주민분들 대상으로 마을의 문제라든지 혹은 마을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뭐 인터뷰도 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도면에 좀 이렇게 알기 보기 쉽게 좀 재미있게 표현해서 지도도 한번 만들어 보고 목록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지도와 목록에 나와 있는 자산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구분도 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업에 필요한 혹은 사업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내는 과정이 지역자산 발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자산은 이런 관점에서도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 집이 있어요. 혹은 빈 공터가 있습니다. 빈 집이다 보니까 방치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겠죠. 빈 공지다 보니까 뭐 쓰레기도 쌓이고 환경적으로 안 좋겠죠. 이건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빈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빈 공터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고 텃밭을 만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태한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나 장소를 어떻게 사업에 쓸 것인가를 이 지역자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뭐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도시 재생 대학이라는 좀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좀 이론적인 학습도 하고 또 주민 조직화도 이뤄내게 되고 지역 자산을 발굴하는 다양한 그런 실습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행대학 과정과 내에서 혹은 연동해서 좀 우리 주민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거나 혹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공모 사업들도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모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단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주민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거리를 청소한다든지, 뭐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좀 활동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숙련이 돼 가시면은 실제 사업의 내용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같이 논의한다든지 혹은 사업 계획을 한번 제안한다든지 이런 주제 공모까지 다양한 형식과 위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역 자산도 발굴하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도 좀 모아지면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주체분들을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목공에 좀 소질이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청년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웃의 집을 고쳐주는 이제 집수리 교육도 받고 집수리 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 이 빈 상가 등을 활용해서 마을 호텔이라는 컨셉으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마을 상점 같은 것들을 주민분들 스스로가 교육도 받고 사업자가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